자, 아까랑 이어서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은 6페이지죠. 시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 6, 7페이지 여백 공간 넓어요. 그 여백에다가 필기를 뭐 하시건 뭐 어떻게 하시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고3인데 뭐 필기는 적당히 알아서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뭐 6페이지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독해, 3요소라고 있어요. 시를 읽을 때는 그 시의 세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내신을 공부하실 때도 이 느낌을 살리시면서 공부하셔야 돼. 첫 번째, 화자를 분석하셔야 되고요. 또는 청자, 또는 시적 중심 대상을 공부하셔야 돼. 이 표현을 바꾸면 시가 누구의 이야기인가를 먼저 찾아내야죠. 이게 화자 자신의 이야기인지 어떤 대상의 이야기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죠? 2번, 상황을 분석해야죠. 이 상황은 다시 뭐랑 연결되겠어? 정서랑 연결되겠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어. 어떤 상황인지, 뭐 이별한 상황인지, 전쟁이 난 상황인지, 산업화로 농촌이 피폐한 상황인지, 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황을 찾아야겠죠. 아까 했던 얘기야. 그리고 그 상황에 이어지는 태도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얘가 뭐 절망의 태도를 취하는 건지, 극복의 태도를 취하는 건지, 태도를 찾아야겠죠. 이 상황에 대한 태도, 이걸 이제 뭐 상황에 대한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아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작품의 무엇을 찾으라는 거야? 주제를 찾으라는 말이 되는데, 뭐 그렇게 멋있게 찾을 필요 없어요. 뭐 상황 안 좋은데 태도는 좋아, 뭐 이런 식이야. 상황이 좋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바뀌었어, 뭐 이런 식이야. 간단하게만 찾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필수로 출제되는 게 있죠. 바로 무엇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표현 요소를 찾아줘야 돼. 표현 요소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가 있는데, 이 시에 표현상의 특징이 뭐 직유법도, 은유법도, 역설법도, 반어법도, 공간각도, 뭐 회상의 구조, 역순행 구조, 막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이 있겠지. 그죠? 근데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 이 시에 나와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찬주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랬지. 누가 찾는 거야? 출제자가 찾고, 우리는 출제자가 찾은 게 맞나 아닌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께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수능은, 찬주야, 수능은 총 몇 문항이야? 45문제입니다. 우리 국어 영역 하고 있죠. 45문제 전부 다 객관식이니까 몇지 선다요? 5지 선다요. 그럼 몇이야? 225야. 수능은 225개의 OX 문제를 푸는 거야. 복잡한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복잡해. 올해 수능 보고 내가 진짜 아우, 나 정치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내년에 총선 있지. 내년 총선 결과 보고, 총선이 5월인가? 아이씨, 빠졌네, 씨부라. 총선이 몇 월이지? 5월인가? 3월인가? 내년 총선 있거든? 내년에 총선 결과 보고 퇴강할지도 몰라. 이민 가려고 해. 과테말라에서 그냥 저기 비둘기 꽃이나 팔려고. 과테말라에도 비둘기 있겠지? 없나? 아, 수입하면 비싸잖아. 그 관세 붙어서. 있겠지? 아, 뭐 비둘기 없으면 그 중남미 쪽에 뭐 앵무새라도 잡아가지고. 야, 껍질 벗기고 살 발리면 다 똑같아.
비둘기인지 참새인지 씨 까마귀인지 누가 알아. 자, 수능이 좀 어려워지긴 했죠. 이 표현 요소는 지금 드린 말씀이 뭐냐면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자기가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좋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수능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첫 번째 줄 나중에 적고요. 수능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야. 선지에서 역추적을 하면 돼요. 표현상의 특징이 몇 개가 나왔든 간에 그 중에서 우리는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 같은 선택지는 미리 반드시 봐놓는 게 좋아.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표현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나는 뭘 알아야 돼? 그 개념어를 알아야 돼. 역설법이 뭔지, 공감각이 뭔지, 회상의 구조가 뭔지, 시선의 이동, 원경이, 근경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찾지. 숨은 그림 찾기랑 똑같은 거야. 우산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내가 우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럼 찾아 못 찾아. 눈앞에 갖다 줘도 그게 우산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개념어 배경 지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자, 어떤 그림이 있어. 여기 막 이렇게 풀이 그려져 있고 여기 사람이 한 마리 하늘에 서 있고 여기 흰구름이 떠가고 여기 앤트맨이 있어. 우산을 숨길 거야. 숨은 그림이야. 앤트맨한테 못 숨기겠다. 그지? 우산은 크니까. 어디다가 숨기겠어? 이쪽 이렇게 숨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산을 찾을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똑같아. 국어도 마찬가지야. 우산이 뭔지를 안 다음에 우산이 어떤 곳에 있을지, 다시 말하면 우산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적겠어? 분석이라는 말을 그냥 쓸게요. 분석하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죠. 역설법이 뭔지 알고 그 역설법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 한 김에 선생님 하나만 더 필기를 할게요. 이 표현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나옵니다. 표현 특징의 그 선지 원리는요, 시든 소설이든 다 똑같아요. 뭐뭐를 통해 뭐뭐를 제시한다. 보통 이렇게 써 있어. 뭐뭐를 통해 뭐뭐를 제시한다. 그때 선지 분할이라는 말을 언젠가 선생님이 아주 많이 사용할 때가 있을 거야. 선지를 이렇게 끊어 보셔야 돼. 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보셔야 돼. 보통 선택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역설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한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전개하고 있다. 과거 회상을 통하여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다시 말하면 이 앞쪽에 무슨 요소가 나오는 거야? 표현 요소가 나오는 거고 뒤쪽에 내용 요소가 나오는 거야. 찬주야,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 내용이 더 쉬워? 직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표현이 쉽죠. 이거 한문을 해석해 보면은요, 표현이라는 말이 겉표자에 나타날 현자야. 표현 요소가 쉬운 거야. 물론 공부를 해야 쉽죠. 직유법이 뭔지도 모르면 뭐 어려운 건 똑같고.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 우산이 뭔지 모르는데 우산을 어떻게 찾아? 그지?
그래서 얘가 항상 1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요소는 대부분 추상진술이 돼 있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대꾸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극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사용된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 뒷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선지를 보시면 이제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비극인가? 이런 식이 돼.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긴 할 건데 일단은 천천히 한 걸음씩 앞을 먼저 보세요. 2010년도 전후까지만 해도요. 강사분들이 나도 그 당시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앞에만 보고 풀라고 가르쳤어. 앞에만 봐도 답이 나왔거든. 근데 요즘엔 안 그래. 그래서 요즘에 조금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얹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카메라에 아직 저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게토레이가 찍혀버리네. 잘 됐다. 혹시 알아? 게토레이에서 광고 들어올지? 예, 구독 뭐 개미 뭐 그런 뭐 에프킬라 이런 거 광고는 안 들어올 거야. 나한텐 청상간이거든. 딱 나만한 남자 만나라. 너 남의 광고에 숟가락 얹지 마. 구독자가 1800명. 왜 구독자가 왜 늘어나는 거야? 고3 종강했을 때 1700명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이감국어나 이런 걸 강의하기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할 건데 그 교재가 이제 워낙 좋고 그 교재를 제대로 강의하는 학원이 없으니까 그냥 듣는다고 쳐. 고3 끝났잖아. 강의를 2달 동안 하나도 올리질 않아. 근데 구독자가 130명이 늘었어. 그거 왜 늘어나는 거야? 아니 강의를 안 올리고 있다니까. 그 수익 창출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안 눌러가지고 돈을 못 버네. 70센트 벌었는데 이제 최소 수익에 도달하지 못하여 돈을 안 준대. 열심히 좋아요 좀 눌러. 매크로 돌려버릴까? 뭔 얘기하다가 엔트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위치를 주의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연결성을 주의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쓴 이 부분까지 시험 문제로 활용한 걸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올해부터 아직은 올해죠. 수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변별력의 난이도의 무게를 지금 비문학이 아니라 이제 문학이 가져갔거든. 선생님이 이제 그 고3 개강을 시작할 때 일종의 사전 작업을 할 때 작년도까지만 해도 문학을 안 했어요. 비문학을 먼저 합니다. 비문학만 한 4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문학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문학 들어가는 타이밍이 언제였냐면은 그 수능 특강 1월 말에 수능 특강 나오면서 이제 문학을 시작했어. 그 전에는 거의 한 5주 6주 동안 비문학만 엄청 시켜. 애들 뭐 한 2주 듣다가 못하겠어 막 때려치는 애들도 있고 비문학은 어려우니까. 근데 올해는 바꿨죠. 문학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문학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형태의 선지 문항까지 나온 거를 본 적은 없지만 하나만 알아둡시다. 자, 어떤 시가 있다고 쳐요. 이 시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드는 거니까 대꾸법이 사용됐어. 그런데 시가 바뀌면서 여기에는 극보고지를 이야기할 거야. 그만 쳐먹어! 이씨. 선생 수업하는데 계속 쳐먹고 지랄이야. 뭐 먹어? 갖고 와. 내 거잖아. 학원에 있는 거잖아. 졸라 잘 튕기네. 갖고 와. 너 몇 개를 갖고 온 거야? 다 꺼내 이 새끼야. 주머니에 보여 이 새끼야 너 그거. 아 계속 쳐먹고 있네 이씨 뿌랄. 맛있냐 근데 이거? 먹지마.
그지 새끼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있어. 아 계속 쳐먹고 있어 그냥. 맛있네. 갱년기야. 조울증이라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 왜 고개를 끄덕여? 너 앤트맨 너. 그 앤트맨 마누라 이름이 뭐야? 마누라가 아니라 그 여성용 앤트맨도 있잖아. 뭐? 와스프? 너 이제부터 별명 와스프다. 뒤에 날개 펴. 좋겠다 날아다닐 수 있어서. 날개미. 수업해야 되는데 씨발 니 때문에 사탕 물었잖아. 여기에는 대꾸법이 없어. 그때 선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대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만 쓸게요. 이제 느낌 오죠? 극복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찬주애가 맞아 틀려? 안 되죠. 극복 의지를 표현하는 위치에선 대꾸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건드린 문제를 본 적은 없는데 좀 마음에 걸려요. 이제 이 문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를 높이는 게 어려워. 비문학은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그냥 지문 어렵게 내버리면 되거든. 근데 문학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신용으로 성민국 배웠죠? 고3 EBS 연계규제에도 수능 특강에 송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동일한데 학교 내신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문학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문학 내용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문학은 난도를 높이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방법밖에 없어. 선택지의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선택지의 말장난 같은 부분들,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 무엇 하나를 건드리는 방법, 그런 방법밖에 남아있지가 않아. 깊이 있는 분석은 안 내요. 그건 주관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시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공부의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은 8페이지에 괄호 1번 화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쪽 부분 또 봅시다. 제일 첫 번째 화자, 개념.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꾸며낸 존재. 별로 의미 없고요. 특징, 동그라미 1번. 작품 내에서 말을 하는 사람 화자라고 한다. 필요 없고요. 뒷부분 줄 긁을 거야.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항상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합니다. 화자가 없는 시는 없어요. 무조건 화자라는 존재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건 뭐 6페이지에 접근 어디서 접근 알아서 하세요. 화사 분석은 보통 수능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분석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첫 번째 뭘 분석하게 내냐면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표면화된 화자냐 내면화된 화자냐 요거를 찾으라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필기를 그냥 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우리는 뭐만 공부할 거냐면은 이 표면화된 화자 얘만 공부할 겁니다. 이거를 찾는 기준은 명료하거든. 이 기준이 뭐냐면은 나 또는 저, 우리 또는 저희. 고전에서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런 식으로 이 몸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1인칭 대명사로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시에 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 좋았어. 얘는 표면화된 화자야. 저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아. 아, 얘는 내면화된 화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9페이지 문제를 먼저 풀고 요 강의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꼬였네. 일단은 그냥 조금 더 풀게요. 9페이지 시 가를 보시면은 1년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네 적혀 있죠. 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이 시는 표면 화자야, 내면 화자야? 표면 화자가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할 수 있죠? 다시 필기를 조금 더 채워볼까요, 이번에? 두 번째 뭘 찾냐면은 계층이나 직업을 찾습니다. 고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계층이 양반이야. 그럼 유교나 자연을 이야기할 거고, 직업이 기생이야. 그럼 서정을 이야기할 거야.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야. 계층이나 직업이 농민이야. 그럼 농촌 피폐 이야기할 거고, 계층이나 직업이 무슨 노동자야. 그럼 하층민의 비애를 이야기할 거고, 서민이야. 그럼 일상의 삶에 대한 서민적 애환을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계층이나 직업은 다시 말하면은 주제와 연결되고요. 시어나 사탕 깨무는 소리 들으면 이빨 다 뽑아버릴 거야. 아이씨. 시어나 보기 정보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문학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쓸 겁니다. 성별. 아주 단순하죠? 남성화자냐 여성화자냐. 근데 이게 현대문학에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고전에서만. 여성화자일 경우에는 무슨 봉건적 여성상, 전통적 여인상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가부장적 권위 뭐 이런 표현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별 같은 경우는 주로 고전문학에서만 좀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교재를 다시 볼까요? 화자 다 끝났고요. 특징 동그라미 2번 잠깐만 볼 겁니다. 화자라고 적힌 거에 특징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반드시 화자가 반드시 사람인 것은 아니다. 당연해요. 자연물을 가지고 화자로 설정해서 시를 써도 상관없죠. 그건 시인의 마음이지. 당연한 말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만 적을게요. 반드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게 된 거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설정하게 돼버린 거야. 무슨 법이 따라와 버려야 돼? 그렇지. 의인화가 의인법이 따라 나와야 돼. 요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밑에 스킬을 보시면 표면에 나타나는 화자를 찾는 법 쭈르륵 쭈르륵 나오는데 요거 다 적은 거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자. 자, 천주야, 청자가 뭐죠? 말을 듣는 사람. 그죠? 내가 말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거겠죠. 개념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징 동그라미 1번 표면에 드러나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2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3번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잠깐만 교재를 점프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11페이지로 잠깐만 갈 겁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그 약간 위쪽 부분에 이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찾았죠? 거기를 보시면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체인가 독백체인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밑에 여백 공간 상당히 넓을 겁니다. 11페이지 하단 부분에. 거기에다가 필기할게요. 말을 건네는 방식의 기준을 찾아볼 거야. 그냥 무턱대고 막연하게 느낌적 느낌으로 말을 건네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수능은 객관적인 거야. 그냥 너희들의 느낌으로 풀면은 안 되는 시험이야. 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다른 말로 무슨 체라고 하냐? 대화체라고 합니다. 용어는 저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기준은 몇 가지가 있지요. 자, 네 가지로 적을 건데요. 첫 번째,
내가 말을 건넨다라는 말은 내 말을 들어줘야 돼. 누가? 청자가. 그래서 청자 설정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 도노법이라 그래. 누군가를 부르는 걸 뭐라 그래? 호명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 명령형이나 청유형 문장이 쓰여 있으면 요거는 좀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있으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전적 의미에서 명령이다, 청유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특정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거야. 어떤 대상이 있어야 명령을 하는 거라고. 그지?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 이육사의 광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하거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3번 높임법에서 우리 이제 문법 공부했으니까 상대 높임이라는 게 있죠. 존댓말. 근데 그걸 문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경어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하면 상대 높임. 우리 문법 했으니까 상대 높임, 상대방에 대한 높임, 청자에 대한 높임.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집중을 잘해야 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화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 이 대화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A라는 등장인물이 있고요. B라는 등장인물이 반드시 2명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서 서로 뭐 해야 돼? 실제적인 주고받음. 각각의 대사가 대화하듯이 give and take 다이얼로그 형태로 나와야 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잘 봐. 옛날 노래긴 하지만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노래 제목은 모르겠고요. 멀리 떠나버린 그대여 라는 말이 있어. 봐봐. 멀리 떠나버린 그대여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고 나와. 멀리 떠나버린 그대여 뭐 했어? 불렀지.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거잖아. 만리 밖에서 그 강은교 씨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불렀어.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청유형이 되지. 그러면 그 존재가 내 말을 들어야만 하는 그 존재가 지금 내 옆에 있니? 내 옆에 없죠. 다시 말하면 얘네 세 개는 그냥 혼잣말 하듯이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대화라는 말에 너무 묶이지 마셔야 된다는 점. 이게 독백체가 가능해. 그 다음에 참고로 청자 설정도요. 이거 의인화가 가능해요. 저 멀리 떠가는 구름아. 괜찮잖아. 상관없어요. 의인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형식을 보면은요. 반드시 2명이 등장해서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 대화 형식이라는 이 표현은 얘는 독백체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천주야. 그렇지. 얘는 불가능하죠. 얘는 정말 다이얼로그를 해야 돼. 이해됐니? 이해됐죠?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뭐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대화체 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걸 다 잡아내라. 그리고 대화체를 통하여 다시요. 독백적 어조를 통하여 또는 대화체를 통하여 이야기하듯이 쓴다. 이게 다 가능한 말이야. 그런데 이 대화 형식이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라고 해도 되지만 이 대화 형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독백적 어조라는 말이 따라 나올 수가 없게 돼. 이해됐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시 공부하면은요 몇 개 없어요. 뭐 김종삼 씨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 고은 씨의 무슨 머슴 대길이 시 몇 개 없어요. 대화 형식 구조의 시가. 그 김영남 씨 뭐 독을 차고 몇 개 없어. 나도 아는 게 몇 개 없어. 아, 근데 이 차이점을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8페이지로 오시면 자 천자 특징 동그라미 2번
화자가 청자 옆에 없어도 된다. 멀리 떠나버린 그대여. 이런 식으로. 3번 화자가 반드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킬 2인칭 대명사를 찾든가 동그라미 2번 돈어법을 찾아라.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더 좋아. 됐니? 돈어법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되게 예쁜 여자 약간 숨은 그림 찾기인가? 저 뒤에 한 번 더 나와. 어디 나오냐면은요. 수업하다가 이것도 또 찾는 맛이 있어. 저기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괄호 2번 시구의 반복 보면요. 거기에 그분이 또 한 번 등장하십니다. 약간 가스라이팅 느낌으로 한 번 또 등장을 해요. 숨은 그림 찾기야. 잘 찾아봐. 윤선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여기 현영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모르는 게 네 인생에 더 도움이 돼. 문 열어놨는데. 자, 8페이지 2 주의사항. 8페이지 2 주의사항. 괄호 1번 의인하는 청자. 아까 이야기했죠. 청자도 의인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적 대상. 특징의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할게요. 제목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까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먼저 보는 게 좋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특징 동그라미 2번 화자 자신이나 청자가 시적 대상이 되기도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자기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딴 거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9페이지 문제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내용을 좀 설명하고 마무리할 때 풀게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10페이지에 대화, 독백,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거 다 설명한 거야 이제. 대화는 그냥 대화하는 거고 독백은 혼잣말 하는 건데 이 말을 건네는 방식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거기 뭐 우르르 짭짭짭 얘기 나오는데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문자답. 이건 뭔지 알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뭐 고전에서는 좀 나오지. 한 장을 넘겨봅시다. 12페이지부터 문제 있죠? 이게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많지 않아야 한 6, 7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국어 영역에 대한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 후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하면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 필기한 것과 교재 내용들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 오시면 복습이 되겠지.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제를 맞추면서 배웠던 내용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다 이제 나중에 진도 급하면 그냥 후다다닥 진도만 나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몇 문제 안 돼요. 한 6문제인가 7문제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이제 19페이지, 20페이지는 그냥 OX야, OX. 지문만 대입다 길지. 이 정도 숙제가 어렵진 않아. 그지, 민우야? 할 수 있어. 그지, 인성아? 어디 내신 대비 때 마냥 숙제 그따위로 해봐. 어떻게 되나? 자, 21페이지. 다시 또 1강. 왜 다시 또 1강이 됐을까, 서영아? 21페이지. 아까 1강이었는데 왜 또 1강일까? 오타야, 오타. 2강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 바꾸지 마세요. 저 뒤에 다 틀려 그러면. 몇 강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무시하고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22페이지로 바로 가시면 돼요. 반복부터 시작을 할 건데 반복 못 찾지 않죠? 반복은요, 예, 우리 교재에 나왔으니까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시에서 다시요. 선택지에 뭐뭐를 반복하여 뭐뭐뭐의 효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여기에 들어오는 말이 어지간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그 교재에 있는 거야. 산주야, 괄호 1번 뭐라고 적혀 있어? 꺽쇠 가로 말고 씨발로만. 또 괄호 2번. 괄호 3. 괄호 4. 그냥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를 못 찾아? 서영아, 이거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죽어야지. 그냥 저기 몸을 뒤로 반으로 접어야지.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걸 못 찾는 게? 그 글자를 못 읽는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야. 말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못 찾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안타깝게도 있어요. 아니, 그럼 왜 못 찾아? 선생님이 이제 고3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 반복을 못 찾으면 대학 갈 자격이 없다고. 아니, 그 써있는 걸 봐봐. 그 예시 시구 반복이나 해볼까? 시구 반복? 현영쌤은 우리를 좋아할 것이다. 너는 현영쌤을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국어를 시어 반복도 있지. 시어 반복 뭐 반복했어? 현영쌤 반복했잖아. 이거 못 찾는 게 말이 되니? 할 수 있죠. 그때 여기에는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나와요. 운율을 형성한다는 말이 나오든가 무슨 의미를 뭐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다는 말이 나오든가 무조건 이 말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저 위에 1 필수 개념 첫 번째 반복 짝대기 있고 효과 리듬감 강조 운율감 체크해놔. 리듬감 강조 운율감. 시에서 뭐가 반복되던 간에 뭐가 아무튼 반복이 됐으면 무조건 운율이나 강조라는 말이 뒤에 따라 나와. 무조건 따라 나와. 됐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 동그라미 1번 주로 묻는 유형으로는 아까 다 했죠. 시어 시구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체크 동일과 유사는 다르다. 좀 알아두세요. 좀 섬세한 선택지에선 필요하니까. 산주야, 동일은 유사랑 같대 다르대? 설명해봐. 동일은 뭐고? 같은 거고 유사는? 그게 조금 바뀌어도 된다는 뜻이잖아. 그지? 근데 그 옆에 한 자리 하나 적어 놓으세요. 빈자리 어디에다 적어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라고 다른 거라고. 서영아, 다른 거라고. 유사한 거랑 동일한 건 다른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 문학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좀 섬세함을 건드리다 보니까 올해 고3 모의고사에 어떤 선지가 나왔었냐면 깜짝 놀랐어. 나도 처음 봤어. 선생님 강사생활 하면서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나도 그 문제를 답을 못 찾았거든. 이게 왜 답이 안 돼? 이러면서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나중에 보이더라고. 찬주야, 유사한 시어 반복과 유사한 의미의 시어 반복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지. 얘는 그냥 철자가 비슷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의미가 비슷해야 되는 거고. 이 말 알겠니? 그녀의 사진을 보며 흘린 눈물. 그녀가 선물로 준 반지를 보며 흘리는 눈물. 여기서 이제 흘리는 눈물은 뭐가 되는 거야? 시어 반복이죠. 그런데 사진과 반지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유사한 의미 또는 기능의 시어 반복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작년도 고3 모의고사 이게 나왔더라고. 근데 나도 이게 안 보여가지고 한참 헤맸었어. 참고로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동사형용사는 그냥 뭐 예뻤던, 예쁜, 예쁘고, 예쁘지만 이런 거 다 반복이라고 보는 거야. 동그라미 3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동그라미 4번 동일한이라는 말이 없으면 유사해도 반복이라고 본다. 좀 크게 봐라 이 말이고 넓은 의미로 봐라 이 말이고 반복의 효과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1번 시어, 괄호 2 시구, 괄호 3 시행 반복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3페이지 오셨을 때 괄호 4 통사구조의 반복 그거는 별표 치세요.
뭐 이게 뭔지는 아실 건데 어디에다 필기를 할 거냐면은요. 28페이지. 28페이지 이 주의사항.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28페이지 이 주의사항 거기에다 필기할 겁니다. 그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면 이건 좀 중요해요. 괄호 1번이라고 뭐 1번밖에 없어요. 통사구조의 반복 vs 대꾸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여백 넓어요. 거기에다 필기할게요. 28페이지 밑에 여백에다가. 아이고 다시. 자, C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때 화면이 안 잘리지? 자, 어떤 A라는 구절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구조가 바로 붙어서 뭐 좌우로 붙건 위아래로 붙건 이렇게 나왔어. 자, 이번에는 B라는 구절이 나왔어. 그런데 다시 전혀 좀 다른 문장이 나오고 다시 아까 문장이랑 비슷한 구절이 나왔어. 봐봐. 얘네 두 개는 대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놈 얘네 두 개는 대꾸라고 하질 않아요. 자, 그 차이가 뭘까? 대꾸는 반드시 유사한 문장이 연달아 제시돼야 돼. 간격을 벌리면 안 돼. 바로 붙어서 나와야 돼. 연달아 제시가 되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연달아 제시된 게 아니잖아. 아래 거는. 그지? 결론은 대꾸법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놈이건 어찌됐든 문장 구조를 반복한 건 맞지. 그죠? 그래서 문장 구조. 이 문장 구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주는 거야? 통사 구조라고 해주는 거야. 문장 구조 또는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이제 말은 해요. 근데 대꾸법은 조건 하나를 더 보셔야 돼. 됐지? 그리고 이 문장 구조, 통사 구조 반복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찬주야, 시의 1년과 시의 끝연이 아주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유사하게 똑같아. 뭐라 그래? 그렇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미상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미상관의 효과 좀 그냥 적어 놓을게요. 이거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좀 나오니까 수미상관의 효과를 좀 적어 보시면은 1. 어찌됐든 간에 수미상관도 반복이네요. 그럼 무슨 효과가 따라 나온다 그랬어? 운율과 의미강조. 네, 무조건 따라 나오고요. 2.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사실 이거는. 이거 뭐 세상에 어떤 학생이 이런 걸 느끼겠어. 구조적 안정감, 내용의 통일성. 1, 2학년 애들 가르칠 때는 이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뭐 3학년은 그냥 적당히 하세요. 그 다음에 간격을 좀 필기를 잘못했네. 3. 3개만 적지. 여운 제공.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굳이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꾸법의 특징. 여러분 일단 대꾸법은 찾을 수 있죠. 보면은 대꾸법은 금방 보여요. 문장 구조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자, 대꾸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문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문장이 있는데 바로 연이어서 그것과 유사한 문장이 이렇게 따라 나와. 토끼 전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토끼가 이제 용궁으로부터 도망치고 육지에 올라왔을 때 신나서 펄펄 뛰면서 토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도망왔다, 탈출했다 그러죠. 그물을 벗어난 새요. 함정에서 빠져나온 호랑이. 범위로다. 토끼전 무슨 내용인지 알죠? 여기서 그럼 그물 감정이 어딜 나타내겠어? 용궁 나타내겠죠. 벗어났다 빠져나왔다 비슷한 뜻이지. 여기서 새랑 호랑이가 누굴 나타내겠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를 뭐 어떻게 한 뭐 문장도 똑같잖아. 이 정도는 좀 볼 수 있으셔야지. 그죠? 그때 봐봐. 지금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대응되는 시어가 생겨. 도식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필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에 여기는 새와 범, 벗어나다 빠져나오다, 그물, 함정.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시어가 생겨.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한두 개는 생겨. 그때 자 필기를 하면은 정리해볼까? 대응되는 시어의 쌍이 구성돼. 오씨. 그죠? 그때 두 시어는 같거나 대립의 의미를 지니게 돼. 보면 보여 근데. 얘는 두 시어가 무슨 관계겠어? 찬주야. 자 봐봐. 찬주야. 새랑 대응되는 시어가 뭐야? 두 시어가 대응되지. 두 개 무슨 관계겠어? 아니 두 시어의 관계가 같겠어? 반대겠어? 같겠지. 보면 알아. 근데 잘 봐. 너는 그물을 벗어난 새이지만 나는 함정에서 빠져나온 범위로다. 이건 무슨 관계일 것 같아 이제 민우야? 뭐 이 새끼 둘 중에 하나 골라 이 또라이야. 대립관계겠죠. 보면 알아. 한국인은 알아. 한국인은. 그지? 이렇게 대꾸법을 좀 알아두시면 이게 이제 언제 좀 요긴하게 쓰일까? 고전문학 공부할 때 좀 요긴하게 쓰여. 일단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시 이제 거꾸로 넘어가서 23페이지 괄호 4번 23페이지 괄호 4번 통사구조 똑같은 말 문장구조의 반복 개념 필요 없고요. 특징 동그라미 1번 통사구조는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동그라미 2번 구조 반복에 가깝고 3번을 알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사용을 안 해. 대꾸법이나 문장구조 반복은 약간 통밥으로 느낌으로 다 찾으면 다 보여요. 굳이 이제 찾는 원리를 이야기하면 3번 조사와 어미 뭐 이런 거를 보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거든. 단 한 명도 조사 어미를 인지하면서 대꾸법이나 문장구조 찾는 애들 없어. 알아두시되 그냥 보면 다 보일 겁니다. 그 밑에 예시작품 보세요. 신석정의 꽃덤불.
그냥 딱 봐도 통밥으로 때려 맞추는 거지. 이거를 뭐 조사 어미 보면서 누가 분석해. 보면 다 보일 겁니다. 그냥. 됐죠? 그 다음에 예시 필요 없고 5번 의문의 반복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 넘기시고요. 24페이지에 괄호 6번 어마로미의 반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어마로미라는 이 말을 문학에선 잘 안 쓰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마로미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그려서 그냥 종결어미라고 하세요. 어마로미의 반복이라는 표현을 문학에선 거의 쓰질 않습니다. 종결어미 반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문법 질문 하나 해볼까? 찬주야, 문장 성분으로 대답해봐. 종결어미는 문장 성분이 어디야? 너 누군가가 먹다가 뱉은 사탕으로 맞아본 적 있니? 오늘 색다른 경험을 할 것 같은데. 문장 성분으로 대답을 하니까 무슨 용어냐 이 미주가리 삐빠빠야 이씨. 문장 성분으로 하면은 앤트맨 아니 와스프 아니 저기 날개미 이름이 뭐라고? 와스퍼? 와스프? 말벌? 지 혼자 말하고 지 혼자 웃어. 야 날개미. 종결어미 문장 성분으로 말하면 너 날개 뜯어버릴 거야. 날개 한쪽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한 바퀴 한쪽으로만 계속 돌아. 서영아 뭐라 그래? 야 니네 문법 뭐 지난주에 시험 그걸 다 리셋 시켰어? 와 뭐 용량 초과라서 기존의 것을 좀 덜어냈니? 죽자. 인성아 뭐라 그래? 종결어미 소수로 방청객 하지 마. 무슨 말만 하면 아 보통 이제 종결어미 반복이라고 하는데 이 종결어미는 옆에 하나 더 적을 거야. 뭐도 파악이 가능할까? 시제도 파악하겠죠. 이건 다 알아. 그 밑에 예시작품 봐봐. 진한 조금 진한색 글자로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찬주야 보이니? 읽어봐. 시작. 야, 이 삼돌아, 넌 내 말을 듣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토킹 어바웃을 하자, 이 독백체 같은 새끼야. 밑에 있는 예시작품에서 조금 진하게 밑줄 그어져 있는 걸 읽으라고. 이씨. 랩하냐? 쇼미더머니 나가? 합격의 목걸이 좀 쥐어줘. 천천히 시작. 앞에 있는 글자부터 시작. 그 다음에 한다. 그 다음에 말한다. 말한다. 모른다. 한다. 현재형의 니은다 는다도 보이고 종결어미에서 반복되고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 줄 아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그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뭐 전성어미 뭐 이런 거 있는데 몰라도 돼. 괜찮아.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괄호 7번 변주라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공감이 안 되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이해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학생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 내용을 어려워하는구나를 내가 공감을 해야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이제 수업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제 내가 공감을 좀 못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변주를 애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 신기하게 한 6월, 7월 넘어가잖아요. 선생님한테 뭐 역설법, 반어법, 뭐 말을 건네는 방식, 대꾸법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때쯤 되면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얘는 물어봐. 이 변주가 뭐죠? 라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 수능에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개념이겠죠? 참 신기해. 이 단어만 그렇게 질문을 해. 변주. 작품의 주제를 반복, 거기 오타입니다. 주체가 아니라 주제예요. 어차피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작품의 주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건데 몰라도 되고요. 특징 1번 별표.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형. 키워드 반복 속 거기 동그라미 별표. 변주는 일단 뭘 해줘야 돼? 무언가가 반복이 될 거야. 근데 이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 변형된 반복을 변주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형. 변형된 반복.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지에 변주라는 말이 나오면은 바로 무엇이? 이 반복이 변주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지를 찾고 그 반복되는 거에서 좀 변한 게 있으면 그게 변주야. 알겠죠? 항상 변주라는 말은 반복을 베이스로 접근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 밑에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에 제일 앞부분 좀 진하게 두 줄을 묶어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두 줄 있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전문을 보면 이게 1년이고요. 쭉 밑에 내려오면 밑에서 두 번째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전문을 보면은 여기가 1년이고요. 여기가 8년입니다. 찬주야 이렇게 묶어볼까? 두 개가 똑같아 달라? 근데 뭐가 좀 바뀌어 있지? 그렇죠. 첫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위치만 바꿨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반복을 하긴 했는데 행의 위치를 뭐 한 거야? 행의 순서를 뭐 한 거야? 변형을 한 거야. 이렇게 반복 요소에 무언가 변화의 요소까지 결합시켜 버리면 우리는 두 글자로 찬주야 뭐라고 해주면 된다? 변주라고 해주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닌데 참 신기하게 이상하게 한 7, 8을 넘어가면 학생들이 변주 질문을 많이 해. 됐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26페이지부터는 수능형 또는 고3의 과정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읽어나 보세요. 음보율, 음수율 이런 거 있죠.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쭉 그냥 읽어만 보시고 28페이지 밑에 주의사항은 아까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저기 OX 두 문제 있네요. 숙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도 나가는 만큼 복습하시면서 문제는 싹 풀어오시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은요. 30페이지. 대비. 별표. (30페이지) 대비 별표.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이 대비라는 것은 좀 광범위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대비에 대한 요소들을 선택지로 만들기가 상당히 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괄호1 필수 개념, 괄호1 대비. 서로 맞대어 비교하면서 특정 대상을 선명히 부각, 동그라미, 부각. 여기다 한번 적으세요. 부각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한번 적으세요. 강조 또는 강조 또는 심화의 효과가 있다라고 한번 적읍시다. 뭐가 대비되든 무조건 강조 심화 효과가 있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시면 이거 다 알아. 근데 모르는 학생이 어딨어. 특징 잠깐 봐야겠다. 특징 동그라미 1번.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는 찾기 쉽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는 찾기 쉽다. 이게 왜 쉽냐면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상당히 편합니다. 어떤 문제를 푸시건 국어 영역에 감각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뭐 감각적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감각을 활용하여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찬주야, 눈, 코, 입, 귀 이걸 무슨 기관이라 그래? 그치, 신체 기관인데 감각기관이라고 하지. 삼돌이 새끼야, 수업에 집중을 해봐라 이 똘추야. 다시 눈, 코, 입, 귀가 뭐라고? 여러분 심상이라고 알죠? 심상. 눈을 무슨 심상이라 그래? 야 이거 우리 미루도 한다 이씨. 시각. 귀는? 입은? 미각. 피부는? 코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죠? 다시 결론. 감각이라고 나오면은요, 이 꼴 여러분들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심상이라고 읽으시면 돼. 너무 쉬운 거야. 그죠? 교실은 따뜻하지만 바깥은 춥다. 찬주야, 무슨 대비? 교실은 따뜻하지만 바깥은 춥다. 무슨 대비? 감각 대비 중에서 심상으로 표현할 거면 청각? 그치? 귀로 날씨를 인지하진 않아. 이 미친놈아. 촉각적 대비. 이것은 달고 저것은 짜다. 그치? 감각 대비라고 해도 되고 미각 대비라고 해도 되고. 수능에 많이 나오는 것은 보통 뭐가 많이 촉각 대비가 많이 나와요. 찾기 쉬워요. 지구인이라면 찾을 수 있어. 동그라미 2번. 시간의 대비나 공간의 대비 등은 찾기 어려워. 맞아요. 잘 봐봐. 세상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어떤 시를 읽어. 시를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다 푸는데 세상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지금부터 공간이나 시간의 대비적 요소가 예를 들어서 그 김종길 씨인가 그분이 성탄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읽으면은 과거 나의 고향 어렸을 적 내렸던 눈이 지금 이 도시에도 내린다 이러고 나오거든. 과거 어렸을 적 시골의 고향이야. 고향 시골. 보통 이제 문학에서 고향은 시골로 나오니까 과거 어렸을 적 시골의 고향에 내리던 눈이 지금 이 도시에도 내린다 이런 식의 구절이 나와. 이거 대비가 두 개가 다 나왔지. 과거와 현재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시골과 어디가 나왔어? 도시가 나왔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게 보이게 들리고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그걸 처음부터 생각하고 읽어? 그래 본 적 있니? 그냥 읽지. 잘 봐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선지의 1, 시간 대비, 뭐 선지 2, 공간 대비, 심지어 선지 3, 시선의 이동 이런 말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시를 얘를 인지하고 시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읽어야 돼.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시간의 낭비가 되는 거야. 국어 영역에 있어서 시간 단축에 놀라운 획기적인 방법과 기술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앞타임 학생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어느 교재건 어느 강사건 시간 단축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 시간 단축을 시켜주기 위한 강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로 내가 장담컨대 그런 건 없어. 이러한 짜잘한 디테일한 습관들이 모여야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어. 그럼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동그라미 2번을 다시 보자. 방금 읽은 그 문장은 맞아. 그런 대비 같은 것들은 찾기가 어려워. 근데 그냥 읽었다가 시 또 읽으면 시간 낭비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 강의 초반에 드렸던 말씀을 여기에다 필기를 다시 하면 돼.
최소한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시기 전에 뭐는 먼저 검토하시라. 표현상의 특징 선지는 먼저 검토해라. 그래서 그 선지에 나와 있으면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잖아. 선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을 겁니다. 선지에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면 좋다. 이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 역설법이 있어. 근데 선택지에 역설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 결론. 나는 그 시에서 역설법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쓸데없는 걸 찾은 거지. 여러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수능 국어는요, 그 지문에 그 1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 중에 225개의 정보를 찾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만 찾는 거지. 이거 찾기 어려워요. 선택지에 있는가를 보고 있으면 생각하면서 보면 또 잘 보여 또. 알겠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괄호 2번을 보시면 괄호 2번에 이제 뭐 다양한 대비들하고 나와 있는데 반괄호죠. 1번 명암 대비 밝은 거 어두운 거 이건 쉽죠. 2번 색채 대비 색깔. 그런데 요거 필기 하나만 할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은요. 오른쪽 페이지 31페이지에 이 주의사항에 괄호 1 색채 대비는 무조건 보색 대비일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그냥 아무 색깔이나 두 개 있으면 돼. 푸른 하늘 위로 떠가는 흰 구름 이러든가 노랑나비 옆에 빨간 장미 이러든가 그죠? 아무 색깔이나 두 개 있으면 돼요. 그 색채 대비를 학생들이 무슨 보색의 개념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 뭐 미술 가르치라고 나보고? 보색 외우라고? 보색 알아? 산주야, 빨강색의 보색은? 저게 다 모른다고 아무 색깔이나 막 얘기해. 날개미야? 앤트맨의 보색은? 보색을 누가 알아? 보색의 개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 색깔이나 두 개 나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대비는 그 목적이 강조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그럼 그 시에 색채 대비가 있다. 색채를 제시했겠죠. 근데 색채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색채어를 사용하면 돼요. 색채어가 뭐야? 그냥 색깔을 써주는 거야. 어떻게 써주면 될까? 빨갛다, 하얗다, 푸르다, 푸른 구름 뭐 이런 거. 됐죠? 근데 이거 말고 특정 색의 연상 시어 또는 영상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어. 이 부분을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찬주야, 스노우는 무슨 색? 흰색.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됐죠? 찬주야, 피 빨간색.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우상원이라는 작가가 쓴 유예라는 소설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약간 변형을 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건 아주 똑같은 구절은 아닌데 아무튼 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흰눈 위에 떨어진 피. 찬주야, 색채 대비일까 아닐까? 색채 대비가 맞아요. 이게 무슨 대비가 맞다고요? 색채 대비가 맞아요. 이해됐니? 그래서 색채 대비, 색채 제시할 때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은 뭐 나머지는 워낙 쉬우니까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시 30페이지에 이제 색채 대비까지 했고요. 반괄호 3번 촉각 대비는 알 거고요. 괄호 4번, 5번, 6번은 그냥 4번, 5번은 그냥 보시면 시간 대비인데 뭐 과거 현재를 대비하고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거겠지. 보통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죠. 보통 문학 작품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긍정으로 많이 나온다, 부정으로 많이 나온다. 부정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할 때 과거가 좋고 현재가 좀 나쁜 경우, 또는 현재와 미래를 대비할 때 현재가 나쁘고 긍정적 미래를 소망하는 경우, 이런 게 대부분이야. 읽어보면은 그냥 그런 얘기 나와. 이걸 뭐 그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 대비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31페이지에 6번 공간의 대비, 이상적 공간과 현실적 공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바로 7번 공간 대비, 속세와 탈속, 요건 옆에 체크. 속세와 탈속하면 그 옆에 찬주야 읽어봐. 고전시가에서 이제 자연과 인간 세상 비교할 때 많이 쓰지. 대충만 아시면 되고요. 바로 8번 9번이야.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대비가 원래 되게 다양해요. 포인트 중요한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32페이지에 QQ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것만 지금 해보세요. 도와 행화 그것만 좀 해봐. 천주야 했어? 아이고. 몇 번이야? 아니 5야 X야? 그렇지. 왜 5야? 요즘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찬주야 도화가 뭐야? 복숭아꽃입니다. 이 정도 필수어인 아셔야 돼.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행화는 살구꽃이에요. 그럼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특정 색깔이 있는 거야 이게. 더군다나 그 아랫줄에 보시면은 녹양방춘데 풀초자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푸른 녹자입니다. 푸른색이야. 그러니까는 색채 연상 시어로 색채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겠지. 이해됐니?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색채 대비는 잘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이 좀 깜빡 잊고 넘어간 게 있어. 9페이지 잠깐 봅시다. 9페이지에 문제 하나 있어요. 그거 풀어보세요 지금.
산주야 풀었어? 서영아 풀었어? 몇 번? 괜찮아 몇 번? 어? 2번. 이게 좀 옛날 수능이긴 한데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야. 자, 칠판을 보세요. 요거를 다 믹스해서 해볼게. 설명이 조금 정법은 아니야. 개인적으로 나는 문학을 정법으로 풀라는 말을 안 해. 국어는 예전 그런 게 있어. 확실히 답은 이건데 이게 2번인데 이게 왜 2번인지 설명해봐. 설명은 못 하겠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실전 문제 최대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정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정법으로 공부하기를 좀 추구하는데 막판 나중에 가면은 뭐 좋게 말하면 노하우, 나쁘게 말하면 야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정법 설명은 아니에요. 자, 보기가 정답의 기준이라 그랬죠. 요거 두 개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이거 세 가지야. 미안. 요거 두 개 가지고 해볼게. 요거까지 해야 돼. 미안. 세 가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나늘에 걸려있다. 그대로 읽어봐. 글처럼 읽을 거야. 함축성 하지 말고. 여기 뭐가 걸려있대? 등불이 걸려있대. 차단한이라는 단 일부러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줄게. 차단한 등불이 걸려있대. 근데 모든 문학은 어떤 상황에 대한 정서가 나온다 그랬죠. 그건 알아야지. 그 얘는 상황이야 정서야? 하늘에 등불이 걸려있다.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반응. 정서가 나오는 거야. 함축성 없이 가. 정서가 뭐야?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화자의 정서적 반응이 나왔죠. 등불을 보니까 무슨 반응이 나왔어? 그 등불이 뭐 같더라? 슬픈 신호 같더라. 이렇게 되죠. 정서적 반응이 나왔어. 찬주야, 슬픈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뭘 보니까 슬퍼졌어. 근데 그 등불은 어떤 등불이야?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연결되어야 될 거 아니야. 논리성 기준으로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쁜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 뭐 낯설다, 공허하다 다 부정어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번에는 얘 가지고 풀어볼게. 밑줄 친 걸 읽어봐.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 분열도 부정어죠. 그죠? 무엇에 대한 분열에 대한 누구의 반응? 자아의 반응이죠. 보기가 정답의 기준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자아의 반응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적용해 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출제의 원리상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주체는 누구여야 한다? 이제 화자여야 한다. 그치? 자아의 반응을 비추는 거니까. 이해됐니? 그런데 늘어선 고충을 보자. 니은. 늘어섰어. 뭐가 늘어섰어? 찬주야 뭐가 늘어섰어? 미친놈아. 보고 대답해 이 삼돌이 새끼야. 고충 건물이 늘어섰지. 그럼 주체가 화자야? 답 2번이잖아. 그건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고 늘어선 거는. 그래서 해석과 분석과 함축성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글처럼 읽어서 보기의 정보를 긍부정을 베이스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수능 소화가 안 돼. 분석으로는 절대 공부를 못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문학작품이 180작품이야. 그걸 어떻게 다 분석하고 외울 거야? 두 번째, 백날 그래봐 봐야 EBS 연계교재에서 3작품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야. 백날 외워봐야 외운 내용 절대 안 나와. 선생님들이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거라고. 내신을 잘 받고 싶으시면 수능 공부를 정말 잘하셔야 돼. 왜?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그 능력이 함양되셔야 학교 내신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학교 선생님들이 똑같은 거 절대 안 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이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사이사이 문제들 나머지 다 푸는 게 과제물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